2월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등 전국의 83만 가구 신규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땅을 수용해서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공급은 결국 민간이 참여해서 토지나 권리를 공공에게 넘겨줘야 가능한데, 다시 말해서 수용이 되어야, 수용당해야 가능한데요. 주민 참여율이 낮으면 공급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건은 주민 참여율인데요. 주민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상 불가입니다.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한다는데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죠. 이 정도라면 획기적인 물량 폭탄 확실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과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 공급입니다. 이 부지 확보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 말은 공공이 주도해서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30대부터 80대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공이 주도하는 3080 플러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책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 32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속도는 획기적인 단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정비사업이 평균 13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이내로 정비사업을 끝낸다는 말이 아니고 5년 이내에 이주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품질은 특별건축구역,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 충분한 생활 SOC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공급하고요. 이 가격은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어프로더블 하우징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값은 저렴하고 질은 좋은 이런 주택을 말합니다. 싸고 질 좋은. 공공이 분양을 하면 이렇게 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번에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3040 세대들이 이 가점제로 하다 보니까 당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3040 세대를 위해서 일반 공급 비중을 늘렸습니다. 보통 15%였는데요. 50%로 늘렸고 또 추첨제를 일반 공급에 30%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2종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 이 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기부 체납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공공이 시행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죠. 공공이 재건축을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민간 재건축은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하고 이 지자체 인허가를 통합심의를 한 번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익은 토지주에게는 추가 수익, 그리고 생활 SOC를 확충하고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이 토지주에게 10 내지 30%포인트의 추가 수익, 그리고 사업기간 단축,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이런 거고요. 이 민간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이 건설사들은 원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맞습니다.
이 혁신 방안 3대 기본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 두 번째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세 번째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 공급 목표인데요. 이 대도시권,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이 광역시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대도시권 내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건데 방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을 복합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그 얘기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공이 주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 지정, 3기 신도시 이외에 추가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약정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급 부지입니다. 공급 부지. 신규 택지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약 61만 호, 서울에는 32만 호, 5대 광역시에는 약 22만 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분양을 70 내지 80%, 그리고 나머지 20, 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혼합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에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요. 이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주택 공급의 목표입니다. 공급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호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인데요. 신규 가용지,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의 신규 가용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도시재생은 이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소규모 정비, 소규모 재개발을 신설해서 기존 사업을 유연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15곳에서 20곳 정도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하고요. 단기주택 확충, 이 비주택 리모델링과 매입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와 유형별로 복합 특화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건데요. 이 주거상업 고밀지구, 주거산업 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렇게 따로따로 지구를 신설하고, 그리고 이 소규모 정비사업, 똑같이 역세권 중공업지역, 신구 혼재 주거 노후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요. 소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고밀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획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에는 주거상업 고밀지구를 지정해서 이 주차장이 없는 주택, 공공주택 복합건물과 지하철역을 지하에서 직접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요. 저층 주거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서 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해서 복합개발을 하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중공업지역에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지정해서 주거와 산업이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역에 5,000제곱미터 미만, 저층 주거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을 지구 지정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2025년까지 서울만 보면 93,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93,000호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평균 19,000호 정도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사업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희망하는 경우에 말합니다. 희망하는 경우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LH나 SH 등 이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지금은 조합이 시행하고 있죠. LH나 SH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과 분양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 지정부터 2주까지 소요기간이 보통 민간 정비 사업일 경우에는 13년 정도가 걸리는데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5년 이내에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공이 하더라도 구역 지정을 하는데 1년, 그리고 감정평가, 건축계획,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그리고 2주를 시작해서 2주를 완료하고 철거까지 완료하는데 최소 2년, 그리고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총 9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공공분양에 분양 신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6 내지 7년 정도가 지나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처럼 사전 청약을 미리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당첨된 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비사업 절차인데요. 이 사업 제한은 조합원의 2분의 1 동의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 2분의 1 동의,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는 2분의 1이 또 있겠죠. 이 사업 확정은 조합원 2분의 1 동의로 조합이 1년 내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은 확정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 확보는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되어서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현물 선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현물로 선납받고 동의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수용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 제안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정비사업 절차이고요. 이 정비사업 방식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이 관리처분 방식으로만 진행했는데요.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이 조합원이 없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입니다. 있으면 공기업이 지자체에게 단독 시행을 신청하고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단독 시행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사업은 이 정비계획을 짜서 조합 창립총회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에는 총회를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는데, 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착공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죠. 사업 방식은 이렇고요. 부지 확보 방법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 선납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현물로 선납을 받게 되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자산은 현금 보상 등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금 보상을 하고 수용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의도 보통 이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심의들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사업시행 인가시에 통합심의를 도입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한다면 매우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아쉽네요. 그리고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이런 곳들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나 설계사 이런 업체들이 기선정되어 있다면 이 관련 계약들을 승계하고 그리고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 이 매몰 비용도 승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조합은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 대신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조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었던 이 공공재개발이 있었죠. 이 공공재개발 그리고 이 공공재건축 이런 참여 사업장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조합의 모든 권한을 공공에게 넘겨줄 조합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제도 완화해주고 수익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용도 지역을 1단계 종 상향을 시켜준다. 이 말은 일반 주거지역 2종을 3종으로 상향하고 3종은 준주거로 상향하고 이 얘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법적 상한 용적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입지 여건상 이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 종전 세대수의 1.5배, 150% 이상을 보장해주고 필요할 시에는 이 층수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층수 제한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부 체납 또한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내로 규정합니다. 통상 이 기부 체납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9%, 15%면 기존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추가 수익 보장이 있는데요. 이 기존의 정비계획상 수익률보다 10 내지 30%포인트까지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추가 수익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것 또한 미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현물 선납 시의 양도세 비과세 당연히 비과세죠. 신축주택을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도를 한 거지만 소유권이 공공에게 넘어가니까 이건 양도를 한 거죠. 하지만 다시 신축주택을 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신탁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된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해오는 이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이것도 면제나 규제 완화 내용이 아닙니다.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이미 해산되어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거죠.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는 없는 거죠. 적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면제해주고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에게 내 토지와 권리를 모두 다 넘겨줬을 때 한마디로 수용이 됐을 때 이 모든 혜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투기꾼이 몰려들까봐 이런 방지 대책도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이 단독 시행 신청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대책 발표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팔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공기업에 팔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 유입 방지 차원인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70 내지 80%를 분양을 하고요. 조합원 분양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존 조합원들의 분양 물량을 빼면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20 내지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민간정비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이 차이점이 왼편이 민간정비사업이고요. 오른편이 공공정비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기업이 단독으로 현물 선납 방식으로 모두 수용을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합은 없는 겁니다. 해산입니다. 해산. 이 정비사업 물량은 이런 식으로 추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 기존 구역에 22만 2천 세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율을 25%로 계산했고 신규 구역에 37만 4천 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10% 정도 참여할 걸로 가정을 해서 이 9만 3천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짠 겁니다. 만약 이 기대 참여율이 달라지게 되면 이 공급 물량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 구역에서 25%?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기존이나 신규나 제 예상은 5% 미만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면 3만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이번에 청약제도가 같이 개편됐는데요. 이 대책 공급 물량의 공공의 분양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의 15%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9억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15%였는데요. 나머지 85%는 특별 공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50%로 대폭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추첨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3040 세대, 이 가점이 되지 않은 3040 세대에서 엄청난 불만이 있었죠. 이번 공급대책의 공급 물량 중에 추첨제를 30%로 늘렸고요. 여기에 이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순차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였는데요. 이 소득 요건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공공분양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중복이 많이 됩니다.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겠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발표일 이후에 이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 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요.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이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 내에는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설정을 하는데요. 우선 공급권을 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신축으로 준공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요. 거의 9년 내지 10년 정도가 묶이는 겁니다.
5년 재당첨 금지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상가 소유자들은 기존 상가 소유자에 대한 공급은 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도 공급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기존 권리가액, 이 상가의 권리가액에서 새로 받는 상가 추산액을 뺀 이 남은 금액이 최소 분양주택의 추산액보다 커야, 크게 남아 있어야 주택을 공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투기 억제 방안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이 과열됐을 경우에는 이 지구 지정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10 내지 20%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요. 이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앞으로는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도 많은 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책 발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시장 반응입니다. 이 제초한 면제 카드에도 서울 재건축단지 공공이면 싫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면제가 아니라 공공이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공이면 싫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창흠 장관은 양도세 완화 효과 낮아, 민간 재건축 다른 부작용 양산. 이 국토부 장관은 사업 동의율을 3 내지 15%만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음 달부터 2, 3개월간 25만 가구의 택지지구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사대책,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사업을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뉴스 제목이 있고요. 이 정비사업지 대체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실효성 없는 당근책, 집값 안정 어려울 듯 이라는 뉴스도 있고요. 이익 환수 면제라지만 공공주도 때만 혜택, 정부가 직접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합의 등 목적 달성 쉽지 않아, 민간기업 사업 참여는 미지수라는 서울경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공급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역대급인 거고요. 이 물량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공공에 대한 거부감인 거죠. 공공. 결론적으로 시장 전망입니다. 이 도심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건 매우 좋은 발상입니다. 도심권, 대도시권, 살고 싶은 곳, 직장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도심 고밀개발, 이 모든 것들 의도와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하고요. 절차가 간소화되니까 사업 기간도 줄어들겠죠. 여기까지는 계획과 이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많은 변수와 많은 암초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초소형 고밀화 어쩔 수 없습니다. 1, 2인 가구를 위주로 이 초소형 주택 그리고 일정한 면적에 많은 가구 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밀화됩니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 이 공공임대 주택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내 토지 지분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대책, 이 교육대책, 각종 인프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 수용 방식의 주택 공급,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수용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 참여율이 낮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동의,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상당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은 자동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307개 지하철 역세권, 이 고밀 개발을 한다는데요.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할 때 2025년까지 이 사업 부지를 순환 지정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 전역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 자극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도시권의 대규모 공급, 이 취지와 발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이 수용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